KTX 산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고속철도 개통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철도에서 봤을 때 완전한 변방국가였거든요. 변방국가였어요.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고속철도를 개통을 시키고 이거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UIC라고 하는 국제철도연맹에서 공인을 해주는 거예요. 정시 운행률, 얼마나 고속철도를 정시에 운행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세계 최고로 뽑히고 있거든요. 세계 최고요? 예. 세계 최고로 얘기할 때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일본이 있거든. 일본이 정시율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데 그렇죠. 어떻게 한국이 세계 최고일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이 열차 운행 데이터를 UIC에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IC에서는 일본을 제해놓고 계산한 거예요.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출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일본은 분단위 초단위로 정시율을 따지니까 열차 정시 운행률은 일본이 독보적인 1위예요. 그렇지만 UIC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UI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1위예요. 우리한테 기술을 제공한 프랑스도 우리보다 훨씬 미치지 못해요. 정시율, 안정성 압도적으로 우리가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프랑스 TGV를 우리가 선택한 이유가 기술 이전이 그렇죠.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싹 받아들이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겨우 120km를 최고 속도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새마을호가 120km. 150km. 최고 한계 속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150km였지만 150km를 실질적으로 달리진 않았거든. 보통 120km를 달렸어요. 그런 나라에서 고속철도 기술을 받아들이겠다? 아마 속으로 내 생각엔 코웃음 쳤을 거야.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한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직원들 중에서 교수 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어 교육을 받아가지고 연수를 받아서 프랑스에 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프랑스어로 고속철도 기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학원에서 혹은 교육원에서 프랑스어 조금 배워서 Bonjour madame 뭐 이런 식의 프랑스어를 배워가지고 고속철도 첨단 기술을 강의를 하는데 알아듣겠어요? 힘들죠. 속속들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속속들이 알아들어? 안 되는 얘기거든. 안 되는 얘기거든. 그 기술에 대해서 전부 안다고 해도 그 기술에 대한 내막을 프랑스어로 말할 때는 못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기술진들 혹은 운영진들이 프랑스에 가서 그 기술에 대해서 배울 때는 정말 앞이 깜깜했던 거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고 피나는 노력도 정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있었던 중요한 게 뭐냐면 G7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G7 프로젝트. 어떤 경우에는 G7 프로젝트에서 나온 차량 HSR 350X라고 하는 그 차량도 G7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G7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그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이 나왔어요. 96년도부터 해서 약 6년에 걸쳐서 정부에서 여러 연구원과 로템과 철도 기관과 전부 합쳐서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한국형 차량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서 2004년 4월 1일 날 고속철도가 개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해가 저물기 전에, 그러니까
2004년이 끝나기 전에 352km를 달성한 거예요. 그 HSR 350X가 시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지. 프랑스라든지 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기술 이전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서당에 다닐 정도의 아이한테 영어 원서를 강의하는 정도, 그 정도 차원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 기술을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차량을 만들고 끊임없이 시운전을 하고 고쳐서 2004년이 지나가기 전에 정말 350km를 달리게 만들었다는 거. 그게 바로 HSR 350X 그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그 차량을 모체로 해서 탄생한 차가 바로 KTX2예요. KTX2를 만들어서 이제 시운전을 하면서 대국민 공모를 한 거예요. 이 이름을 우리가 만든 고속철도 차량,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철도 기술을 확보한 그 결과물, 이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라고 공모를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KTX 산천이었죠. 산천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산과 들, 산과 내를 마음껏 달려라. 산천. 산천.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앞에 선두부라고 하는 앞에 모양이 우리나라의 깨끗한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산천어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산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2010년 3월 2일 날 이 차를 상업운행에 투입을 해요. 그전에는 시제 차량인 HSR 350X가 있었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우리가 KTX2를 만들어냈고 그 KTX2를 이제 산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 국민들을 실어 나르는 그러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브라질, 미국에서 고속철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계속 공모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우리나라에서 시운전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영업운전을 해본 다음에 이 결과물을 내보내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을 해줄 텐데 이것을 개발한 것만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급하게 상업운전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KTX 산천을 운행하던 기장 이런 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야. 이것을 기능을 빨리 익히고 빨리 적응을 하고 하느라고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차량이 안정화되고 지금 문제없이 잘 운행이 되고 있어요. 비록 지정학적으로는 반도 국가가 아닌 섬 나라인 것처럼 돼버렸지만 그렇죠. 이것이 수출길만 열린다고 하면 시스템까지 수출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세계에서 4번째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중앙선의 운행을 시작한 KTX 이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KTX 이음 같은 경우에는 동력 집중식이 아니라 동력 분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KTX나 KTX 산천은 동력차가 앞, 뒤 양쪽에 있어서 이것을 끄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의 장점은 유지보수가 간단해요. 유지보수가 간단한데 단점은 동력차가 지나치게 무거워서 궤도에 부담도 많이 줍니다.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동력 분산식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동력을 같이 싣는 거예요. 마치 전동차처럼. 전동차도 기관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관차가 없는데 중간중간에 동력이 있어서 앞에서는 컨트롤만 하거든요. 그런 방식이 이음이에요. 근데 세계적인 고속철도의 추세가 동력 집중식보다는 동력 분산식으로 가고 있어요. 동력 분산식 같은 경우에는 등판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정차역 간격이 좁은 곳, 금방 섰다가 금방 출발하고 이런 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동력 집중식이나 동력 분산식 어느 부분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고속철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수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프랑스의 예에서 봤던 것처럼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떼제베를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능력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이 자금 지원 능력이에요. 중국 고속철도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금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술이 최고여서라기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중국처럼 어마어마한 자금을 막 퍼줄 수가 없어. 야, 무이자도 좋아. 맘대로 써. 이런 수준이 되면 우리나라 고속철도 벌써 수출 다 됐을 거예요. 다 됐을 텐데 기술은 있지만 자금 지원 능력이 그만큼 따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다.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철도가 다니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에 매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그런 산업이거든요. 토목 기술하고도 연관이 되고 첨단 전자산업하고도 같이 물려 있고 말할 것도 없이 기계 산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로 수출이 되고 그리고 수출이 된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줄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비록 수출은 못했지만 우리가 G7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엄청난 기초 기술을 많이 습득을 했어요. 그를 통해서 자기 부상 열차도 구상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튜브식 열차 이런 것들도 기초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칙칙폭폭 굴뚝산업으로서의 철도가 아니라 최첨단 친환경 산업으로서 철도가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다.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철도에 대한 연구는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절대로 사장되는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10가지 주제로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철도가 사양화 산업이라고 해서 1970년대 후반부터 고속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굉장히 천대랄까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고속철도 개통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 철도가 다시 르네상스를 맞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정말 먹여 살릴 수 있는 최첨단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철도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도 박사 배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